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최고 명문고 강당. 학생들 앞에서 한국 수학여행은 절대 반대다라며 외쳤던 17세 중국 소년 리웨이. 하지만 단 7일 만에 그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3년 전 한국에서 겪은 사건 때문에 한국을 증오하던 소년이 이번엔 웨이보에 올린 한국사랑 고백 영상으로 단 24시간 만에 5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가짜다, 조작이다라며 술렁였고 동시에 나도 한국에 가고 싶다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이 소년을 완전히 무너뜨린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이입니다. 베이징 고등학교 2학년이 모인 대강당에서 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어요.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그 한마디가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지는 서울입니다. 강당 전체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죠. 3초간의 침묵이 깨지자마자 폭발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앞줄에서는 리밍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도쿄가 아니고 서울인가요? 뒷줄에서도 장웨이가 소리쳤어요. 차라리 뉴욕이 낫겠다. 제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리가 제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어요. 리웨이, 너도 반대하자. 한국 가서 뭘 배운다고? 천하오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자고 건의하자. 하지만 저는 그들과는 다른 이유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서울의 그 식당에서 느꼈던 모멸감이 다시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교생의 시선이 제게로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절대 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이유가 있어요. 제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3년 전 저는 한국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요. 강당이 술렁였어요. 리밍이 제 편에 서서 외쳤습니다. 맞아요. 왜 하필 한국이에요? 장웨이도 손을 번쩍 들었어요. 다른 나라로 바꿔주세요. 순식간에 학생들의 함성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3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날의 굴욕감이 생생했어요. 한국인들의 차가운 시선, 무시하는 태도.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교장이 마이크를 두드리며 진정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학생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이 분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전교생이 제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은 안 됩니다. 제가 다시 외쳤어요. 다른 곳으로 바꿔주세요. 강당 전체가 제 말을 따라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절대 한국 땅을 밟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강당을 나서며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3년 전 그 모욕적인 하루가 마치 영화처럼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왜 제가 한국을 이렇게 증오하게 되었는지 친구들이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14세였던 3년 전 7월 15일 오후 2시.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아버지의 큰 손이 제 어깨를 감싸며 리웨이 아빠 출장 따라온 거니까 얌전히 있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공항 내부의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땐 단순히 호기심 정도였죠. 서울 중심가의 그 식당은 깔끔해 보였어요. 하지만 유리창에 흰 종이가 붙어 있었고 문 앞에 잠시 준비 중 같은 팻말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종업원 한 명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고무 장갑을 끼고 있었고 표정이 매우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종업원이 급하게 말했어요. 뒤쪽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뭔가 열심히 청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투데이. 노. 영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서툰 것 같았어요. 손님. 안 돼요. 차이니즈. 노. 투데이. 라고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어요. 차이니즈 노. 중국인은 안 된다는 뜻인가요? 종업원이 뭔가 더 설명하려 했지만 체크. 끝났어요. 노손님. 이라며 계속 부족한 영어로 중얼거렸어요. 주방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소음이 계속 들렸습니다. 다른 레스토랑. 종업원이 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손짓이 저에게는 우리를 쫓아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 끌며 식당을 나왔어요. 거리로 나선 순간 뺨을 때리는 듯한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할머니가 저희를 보며 고개를 저으는 것 같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중국인이라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4세 소년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차이니즈 노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들이 모두 적대적으로 보였습니다. 네온사인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든 것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웨이보에 접속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중국인을 무시한다. 오늘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직접 경험했다. 차이니즈 노라고 하며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 분노가 손끝을 통해 글자로 흘러나왔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한국 놈들, 우리나라가 최고야. 한국 여행 절대 금지. 공감하는 친구들의 반응이 제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혐오를 키워나갔어요. 학교에서도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그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겉만 번지르르 해. 속은 중국인을 차별하는 사람들이야. 제 말을 들은 몇몇 친구들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종업원의 차가운 시선, 아버지의 당황한 표정, 택시 안의 침묵.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결국 2주 후 오전 7시 30분 2학년 학생들이 탑승한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내려다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년 전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항 냉방 바람과 함께 한국어 안내방송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이드를 봤을 때 저는 놀랐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었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유창한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민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가이드예요. 그녀의 중국어 발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리밍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와, 발음이 네이티브야. 장웨이도 감탄했습니다. 진짜 중국 사람 같아. 왕리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 하지만 저는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지민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잖아.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거겠지. 3년 전 기억 때문에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지민이 저희를 향해 걸어왔어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오신 거죠?
저도 베이징 대학교에서 2년간 교환학생을 했었어요. 정말 그리운 곳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을 제대로 알아가셨으면 해요. 지민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구들은 박수를 쳤지만 저는 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버스로 향하는 길에 지민이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름이 뭐예요? 자연스러운 중국어였지만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리웨이. 리웨이. 좋은 이름이네요. 한국 여행은 처음이세요? 지민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지민의 표정이 잠깐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좋은 경험이 되길 바라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없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친구들 쪽으로 돌아갔어요. 지민이 악수를 청하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아쉬운 표정이 스쳤지만 상관없었어요. 버스에 오르면서 친구들이 계속 지민을 칭찬했습니다. 진짜 친절하다. 중국어도 완벽하고. 하지만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무리 친절한 척해도 소용없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공항을 나서며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가 펼쳐졌지만 3년 전 기억 때문에 모든 것이 적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민이 마이크를 잡고 서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일주일만 견디자.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차피 한국 사람들의 본 모습은 곧 드러날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민의 진심 어린 미소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것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후 8시 30분 지민이 제안했어요. 오늘 밤 반포 한강공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무지개 분수 공연이 정말 아름다워요. 친구들이 환호했지만 저는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버스로 30분 정도 달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 2명이 러닝복을 입고 나란히 조깅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들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베이징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밤 9시만 넘어도 여성들은 혼자 다니기를 꺼리는데 말이에요. 지민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왜 위험해요? 여기는 한강공원인데요. 새벽 1시에도 사람들이 운동하고 산책해요. 정말 안전한 곳이거든요. 그녀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강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에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연인들, 혼자 운동하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두르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순찰하는 경찰관들도 권총이나 방패 같은 무기 없이 그냥 편안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무지개 분수가 시작되는 오후 9시,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물줄기가 하늘로 솟구쳤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질서가 정연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곁에서 신나게 뛰어다녔고 할머니들은 벤치에 앉아 편안하게 공연을 감상했어요. 베이징에서는 어때요? 지민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밤 9시 이후에 여성 혼자 다니는 비율이 3%도 안 돼요. 너무 위험해서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는 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손자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며 천천히 강변길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전혀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신기해했어요.
리밍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진짜 안전한가 봐. 장웨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동네였으면 벌써 집에 들어갔을 텐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3년 전 기억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차별하는 무서운 존재들이었는데 지금 보니 이들은 서로를 보호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비상벨도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여성 단독 귀가율이 40% 이상이에요. 지민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강공원 같은 곳은 밤늦게도 사람이 많아서 더 안전하죠. 그 수치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베이징의 10배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강변을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아니라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은 밤 공기를 마시며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어요. 20대 커플들도 강변 벤치에서 편안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어요. 이게 진짜 자유 아닐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두려움 없는 밤거리 말이에요. 지민이 제 말을 들었는지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품고 있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3년 전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내 눈으로 보는 현실과 기억 속 경험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제 눈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사로잡혔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학생들의 교복이었어요. 남학생들은 정장 같은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고 여학생들은 깔끔한 재킷과 체크무늬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리밍이 제 옆에서 감탄했습니다. 와, 교복이 완전 멋있어. 정말 그랬어요. 우리 학교 운동복 스타일, 교복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베이징 대부분 학교들이 트레이닝복 느낌의 실용적인 교복을 입는 것과 비교하면 이곳 학생들은 정말 세련되어 보였어요. 한국 교복은 디자이너가 설계한다고 들었어요. 지민이 설명했습니다. 학생들도 교복을 자랑스러워해요. 실제로 복도를 걷는 학생들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1층 교실에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판 대신 대형 전자칠판이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자 수학 그래프가 3차원으로 회전하며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태블릿으로 같은 자료를 보며 필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직도 분필과 칠판을 쓰는 교실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모든 교실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 명문고 일부만 이런 시설이 있는데 제가 중얼거렸어요. 여기는 일반 고등학교라고 했죠? 네, 서울에는 대부분 학교가 이런 스마트 교실이에요. 지민의 대답에 장웨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될까? 과학실도 놀라웠어요. 학생 한 명당 개별 실험 도구가 주어져 있었고 현미경도 디지털 방식이어서 화면으로 관찰 결과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물리 실험실에서는 VR 헤드셋을 쓴 학생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분자 구조를 직접 만져보고 있었어요. 전국적으로는 아직도 분필 칠판 수업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 학교도 그래요. 이런 시설은 꿈도 못 꿔요. 점심시간이 되자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급식실 입구부터 다른 세상이었어요. 메뉴판에 다양한 반찬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구이, 찜, 국물 요리까지 다양했어요. 영양성분 표시와 칼로리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다 무료예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물었어요. 우리 학교 급식은 저렴하긴 하지만 메뉴가 단조롭고 가끔 맛도 별로였거든요. 배추김치, 계란국, 밥, 그리고 간단한 반찬 한두 개가 전부였어요. 네, 무상급식이에요. 영양사 선생님과 전문 조리사들이 매일 메뉴를 관리해요. 지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 영양 균형도 철저히 맞춰요. 실제로 급식을 받아보니 놀라웠습니다.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오이무침, 심지어 후식까지 있었어요. 그릇도 스테인리스 스틸로 깔끔했고 음식의 질도 집에서 해먹는 것만큼 좋았습니다. 왕리가 불고기를 먹으며 감탄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우리 급식하고 완전 다르다. 친구들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급식실 한쪽 벽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지역 농가와 직접 계약하여 신선한 재료 공급, 무항생제, 육류 사용, 매일 잔류 농약 검사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급식은 대체로 저렴하지만 저는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지는 않잖아. 여기는 영양사와 셰프까지 붙어서 관리한다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복부터 교육시설, 급식까지. 모든 것이 학생들을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20년 뒤에야 도달할 모습이에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교실을 나서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열등감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3년 동안 한국을 증오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마음속 균열이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셋째 날 오후 7시 홍대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버스킹 공연을 보고 있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기타를 치며 한국 가요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둘러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죠. 자연스럽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와, 진짜 잘한다. 리밍이 감탄하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공연에 빠져들었어요.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웃고 있는 제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질 때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근처 카페로 이동하려던 순간 제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 휴대폰이 없어.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을 뒤져봐도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없어졌어? 왕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기억을 되짚어봤어요. 아까 공연 볼 때까지는 있었는데 분명 버스킹 공연을 보면서 몇 번 만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민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가서 찾아봐요.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해봐도 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라면 10분만 지나도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다시 공연 장소로 돌아가서 바닥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어요.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됐어. 이미 누가 주워갔을 거야. 그때 지민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대 거리에서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혹시 신고 들어온 게 있나요? 잠깐의 통화 후 그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있어요. 누군가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 줬대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네, 마포경찰서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지금 가봐요. 지민이 신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제 휴대폰일까? 마포경찰서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경찰관이 친절하게 맞아주며 분실물 보관함에서 휴대폰을 꺼내왔습니다. 정말 제 휴대폰이었어요. 케이스에 붙어있던 베이징 지하철 스티커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언제 신고 들어왔어요?
저는 경찰관에게 물었어요. 20분 전쯤이요. 한 시민이 주워서 직접 가져다 주셨어요. 신분증 확인해 드릴게요. 경찰관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저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분실한 지 겨우 10분 만에 누군가 주워서 경찰서까지 가져다 줬다니. 베이징 같았으면 벌써 중고나라에 팔렸을 텐데 말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중국 같았으면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3년 동안 쌓아 올린 편견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지민 씨. 저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저는 3년 전에 한국에서 모욕당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을 증오했어요. 지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3년 전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종업원이 차이니즈노라고 했던 것, 그때 느꼈던 모멸감, 그 후로 키워온 증오심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학여행도 정말 오기 싫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민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속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알았어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요. 한 번의 경험으로 한국 전체를 미워했으니까요. 친구들도 제 고백을 들으며 놀라워했어요. 리밍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몰랐어. 휴대폰을 다시 찾은 그 밤,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3년 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움이 감사함으로 의심이 신뢰로 바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11시 지민이 제안했어요. 리웨이, 그럼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때요? 3년 전 그 식당에 가보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다시 그곳에 가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지민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용기가 생겼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을지로 입구역에서 내렸습니다. 3년 전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걷는 것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을 돌아 그 식당 앞에 섰을 때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만 인테리어가 조금 바뀐 것 같았습니다. 유리창도 더 깔끔해 보였고 간판도 새로 달았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3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로 보이는 남성 사장이 밝게 인사했어요. 지민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학생이 3년 전에 여기서 오해가 있었나 봐요. 혹시 기억나시는 일이 있을까요? 사장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안쪽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불렀어요. 순이야, 잠깐 나와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는데 바로 3년 전 그 종업원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분이 3년 전에 여기 오셨다는데 혹시 기억나? 사장이 물었어요. 순이 씨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와 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기억나요. 중국에서 오신 아버지와 아들이셨죠? 네, 맞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 저희를 거부하셨잖아요. 순이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거부요? 아, 그날 말이에요? 그녀가 사장에게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그날 보건소 위생 점검 끝나고 주방에 문제 있어서 손님 못 받았던 날 말이에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날 정말 큰일이었지. 위생 점검에서 냉장고 온도 조절 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후 내내 수리했었어. 맞아요.
순희 씨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날은 아예 누구도 못 받는 상황이었어요. 보건소에서 주방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중국인이라서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순희 씨가 깜짝 놀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절대. 제가 그때 영어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녀가 부끄러워하며 이어갔습니다. 사실 영어가 서툴러서 오늘은 손님 받을 수 없어요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투데이, 노, 커스터머라고 하려다가 발음이 꼬여서 차이니지. 노, 투데이라고 한 것 같아요. 순희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 영어가 부족해서. 지민이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리웨이.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3년 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분노와 증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들은 건 중국인 거부가 아니었어요. 저는 지민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단지 제 귀가 잘못 받아들인 거였어요. 순희 씨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영어를 더 잘했다면.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은 제게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사장이 우리를 의자에 앉게 하고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그런 오해가 있었구나. 정말 안타깝네. 우리 순이가 그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믿었어요. 차별이라고 단정하고 제 오만이 진실을 가렸던 거예요. 지민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오해가 풀렸잖아요. 식당을 나오며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3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무거운 짐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움도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모두 사라졌어요. 거리를 걸으며 지민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평생 이 오해를 안고 살았을 거예요. 천만에요.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지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세요. 그날 오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마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진 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한국 사람들도 모두 달라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이틀은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식당에서 진실을 확인한 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지민과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며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어요. 경복궁에서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고 명동에서는 길거리 음식도 맛봤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구나. 3년 전 그 비행기에서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었는데 이번에는 감사함과 새로운 다짐으로 마음이 벅찼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베이징 공항으로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리웨이,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어머니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일이 있었나 봐?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 천천히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이었어요. 지민과 순희 씨에게 제대로 된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부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변화를 신기해하셨어요. 3년 전에는 한국 얘기만 나와도 싫어했는데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드렸어요. 3년 전 오해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확인한 진실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 돌아간 첫날 친구들의 반응이 신기했어요. 같은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도
저만 유독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야, 리웨이,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리밍이 말했어요. 한국 가기 전에는 그렇게 싫어했는데. 정말 그래.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나는 3년 전부터 한국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 그런데 이번에 그 오해가 풀렸어. 장웨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오해? 저는 망설였어요. 3년 전 식당에서의 일을 친구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어쨌든 이번 여행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 친구들은 여전히 궁금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가 한국어 앱을 깔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너 진짜 한국어 배우려고? 왕리가 물었어요. 응. 지민 누나한테 제대로 감사 인사 전하고 싶어서. 저는 대답했어요. 친구들도 지민을 기억하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친구들과 한국 여행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눴어요. 같이 경험한 것들, 한강공원의 안전한 밤거리, 한국 학교의 첨단 시설, 맛있었던 급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친구들도 조금씩 한국에 대한 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급식 진짜 맛있었지? 왕리가 말했어요. 우리 학교 급식하고 완전 달랐어. 교복도 진짜 멋있었고. 천하호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제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변했는지 궁금해했어요. 제가 지민과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나 3년 전 이야기는 모르니까 말이에요. 2주가 지나자 부모님도 제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한국어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정말 진심이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친구들에게 3년 전 진짜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이번에 어떻게 진실을 확인했는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리밍이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럼 3년 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거네. 그때부터 친구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장웨이가 먼저 나도 한국 드라마 한 편 보고 싶다라고 말했고, 왕리도 케이팝 가사가 궁금하긴 하다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몇 달간 제 진심을 지켜보신 후 지지해 주셨어요. 한국어 실력부터 늘려야겠구나.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 리웨이야. 그제야 친구들도 진짜로 믿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한국 가려고? 천하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한국어 조금 배워볼까? 매일 저녁 2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문법, 발음, 회화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 학생들과 언어 교환도 시작했어요. 6개월 후 토픽 5급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진짜로 감탄했어요.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리밍이 엄지를 척 들어올렸어요. 부모님도 이제는 완전히 지지해 주셨어요. 내가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리웨이야, 한국에서 뭘 공부하고 싶어? 국제관계학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나라 사이의 이해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처럼 오해로 인해 편견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말이에요. 그날 밤 창문 너머 베이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증오했던 제가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시민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그 따뜻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년 봄 저는 인천공항에 다시 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유학생으로,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